바이오필릭 시티 조창민 대표님, 저희들이 일정이 시간 원래 계획보다 지금 한 20분 정도 조금 진행이 돼서 조금 빠른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민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부동산 개발 석사를 마쳤고, 부동산 자산 운영 팀장, 프롬테크 기업 CIO. 이게 CIO가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있네요. 바이오필릭 시티, 싱가포르의 기적. 그 다음에 펴낸 책은 소프트 시티, 뉴스케이프, 부동산, 디벨로퍼 사고법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책자를 못 놓고 해서 오늘 전체 주제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마 강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바이오필릭 시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말씀드릴 조차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차민시티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되게 생소하시고 낯설 것 같아서 잠깐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고, 그 하는 일이 사실 바이오필릭이랑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필시티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시티는 사람을 연결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건 4년 전부터 매력적인 도시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안 나오는데, 저희는 UN 지속가능 개발의 11번 목표에 서스테이너블 시티 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가 관련된 미디어를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책들을 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이오필릭 시티랑 그리고 또 바이오필릭 디자인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서 좀 초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고, 거기에 일환으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발표자분께서 의료 산업에서 앞으로 웰니스 환경 측면은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산운용업 쪽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오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앞으로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제가 기준하는 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외국계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받아서 국내 개발 금융을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위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경적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B2C라서 이제 개인들한테, 그리고 많이 저희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매력적인 도시화하는 콘텐츠를 공급을 했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저희 미션인 사람을 연결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어떤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이고, 보면 제가 저희 주로 이제 학계나 연구기관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이 바이오필릭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가 바이오필릭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매력적인 도시라는 주제 아래서 계속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시티 같은 경우는 게라 아키텍타라고 덴마크의 휴먼스케일 도시 계획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양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이랑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준비했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 보면 주요 테마로 3개를 잡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고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경영 관점에서 이제 환경을 보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컨텐츠와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매치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랑 부동산 금융을 접목하는데 그 환경적 가치로 인덱시에이션하는 빅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브로드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부동산 금융과 연계시켜서 우리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필리시티를 지금 발표 시간이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그 구체적인 개념 설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 발표 자리에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서 핵심 아이디어 전달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서 이제 학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그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실내 건축 PM을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텍사스 농가대학,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부동산 개발 석사를 했는데 거기 건축대학원 안에 있습니다. 거기 조경이 되게 유명해서 바로 옆에서 같이 수업 듣곤 했었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제가 되게 사치스럽게 봤던 것 중 하나예요. 텍사스 어스틴의 이제 전경이 보이는 오에시스 레스토랑이라는 데인데 어스틴이 대표적인 바이오필리시티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필리시티가 지금 한 20개 도시가 관리되어 있는데 어스틴 바이오필리시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리시티 사례 중에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이 티모시 비슬리가 이 바이오필리시티 개념을 만드신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 책에서도 싱가포르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자연이 마음에 사는다는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책도 보면 결국엔 책 결론이 싱가포르로 가거든요. 싱가포르 도시국가가 1950년대 후반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연방에 독립돼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제가 속한 그 개발금융 이쪽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그리고 바이오필리 친환경 이쪽 도시 관련된 도시계획, 개발금융 이쪽에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제가 오늘은 좀 싱가포르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다들 아시는 마리나베이 여기 이제 국제금융센터랑 같이 연계가 돼 있죠. 가든바이더베이는 그 마리나베이 아까 있던 국제금융센터 인근에 그 메리지론에서 굉장히 큰 그 정원이 돼 있고 그리고 바이오필리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크 커넥터라고 서울이 제가 알기로 한 600km 제곱 면적 정도인데 지금 한 싱가포르 한 350km가 도시 싱가포르 중심 업무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서 이 파크 커넥터를 통해서 자연과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싱가포르 최북단이랑 최남단이랑 서단이랑 동단까지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또 다른 레이어입니다. 그 사람 도보동선이나 자동차 동선 이외의 동선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파크 커넥터인데 파크를 연결하면서 이게 제가 좋은 거는 그 저희 나라도 사실 바이오필리시티 만들기 위해 저는 최첨의 요소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산질도 높고 산면이 바다고 한강과 같은 주요 강들이 주요 도시를 지나고 있고 근데 아쉬운 점은 연결성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파크 커넥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싱가포르 전역에 300km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강남에서 제가 지금 저 신논현 교보타워 그 강남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원을 가려고 그러면 전철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심지에서 일하고 있다가 파크 커넥터를 통해서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바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성, 이 유기적 연결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싱가포르 공항입니다. 정말 좋은 데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에시티 싱가포르는 호텔이고 또 호텔입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에 이제 다들 저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그 도시계획 쪽에 이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의 녹지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직 면적으로 그 지역마다 이제 저희도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부지마다 다르시, 녹지율도 부지마다 다른데, 그래서 뭐 100평을 개발하면 수직 면적으로 100평을 의무적으로 수직 면적, 단순히 평지 조경뿐만 아니라 수직 벽지 그 외벽이라고 해서 올려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갖고 있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직 정원을 만들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이제 시애틀의 스피어스라는 오피스인데 그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패시리티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인테리어나 시설 관리에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질려서 할 때 업무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결근율이 줄고 건강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인재 유치에도 유리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바이오필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이건 제가 2년 전에 일했던 그 위워크 그 공용구거든요. 그래서 몰입의 공간이라고 여기 항상 인기가 많아요. 이런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은 지금 뭐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릭 시티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굳이 왜 이 책을 출간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텍사스 농가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했다고 했는데 되게 특이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과정이었어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 딱 듣자마자 이제 환경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석사 내내 그러니까 수익성은 기본이고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부동산 개발을 하도록 석사 내내 커리큘럼에 대해서 졸업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제일 우선인데 환경적 그거는 기본이고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계속 주의부여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제가 산업에 나와서도 좀 남들과 차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맡았던 연구제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지정해줬는데 오피스 개발에서 오피스에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 오피스를 조성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여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지 부동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실내 공기나 체감이나 인테리어 레이아웃 몇 평 때 제일 일하기 좋은지 이런 걸 얘기하다가 바이오필리아라는 이상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연구할수록 제가 너무 감흥이 크게 와서 지금 저희 바이오필리시티 관련된 책만 한 4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필리아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연대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식물 환경학회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그린시티나 에코시티나 이런 친환경 도시계획 개념이 많은데요. 바이오필리시티라는 차이점은 에코시티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이제 탄소 배출량 그리고 에너지 절감 그리고 친환경 자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필리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건 당연히 좋고 뒤에도 얘기드렸지만 공원도 그렇게 공원을 좋아하는데 공원을 만드는 개념 자체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원이나 친환경이나 다 좋은데 그 근원적으로 그걸 왜 하냐고 했을 때 결국엔 그게 인간에게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바이오필리시티 대표적인 나라들 보면 특히 싱가포르 같은 도시계획 최상위 단에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어떤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조경이나 그냥 자연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근원적으로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 인간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오필리아라서 바이오필리아에서 이 티모시 비슬리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제 친한 그분도 지금 셰필드에서 조경학 박사하고 계시는데 만난 얘기를 전달해줬거든요.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바이오필리아에서 보통 이제 바이오만 얘기하는데 필리아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엄청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아라는 거는 사랑이라서 사실 학자가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유기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뿐만 아니라 그 유기적 관계성이 바이오필리아의 핵심인 거를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그 제가 이게 뭔가 그 연세대 중앙경학과 그 면접 볼 때도 왜 중앙경학과 지원하냐고 해서 나중에 테마파크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지상에 나무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계속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광경에서 이제 건축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 경영에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미션 아래서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가장 지상에 나무 같은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는데 디즈니 월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올랜도 가서 한 7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길가에서 막 팝콘 팔고 막 프레첼 굽고, 그러면서 하필 제가 아이지안이라고 애니멀 킹덤에 있는 아시아존에서 일시키더라고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필리시티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저도 중국 때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게 자연 안에 있는 캔버스 개념이더라고요. 여기 애니멀 킹덤도 자연 안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테마가 갖고 있는데 자연 정글 안에 이제 놀이동산이 있었고, 여기서 6, 7개월 일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자연에 대해서 좀 자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업무가 이제 자산운용업이다 보니까 그 지금 준공 앞두고 있는데, 명동에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국민은행 빌딩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때 제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희 팀에서 이제 저기 뉴욕에 사모펀드 투자받아서 매입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 멀티컬 쇼핑몰을 개발했습니다. 준공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거 이제 매입이 끝나고 개발하기 전에 사례답사로 일본을 가자고 해서 그 일본을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T사이트는 잘 아실 것 같고, T사이트가 너무 좋았고, 치타야 T사이트, 그리고 이 건물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 두 개 빼고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발전해서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쿄의 오모테산토에 있는 쇼핑몰인데, 보면 쇼핑몰 위에 중정 같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벅스가 1층에 있는데 여긴 최고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스타벅스 하나 사서 정원에 서 있는데 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필리시티도 출간했고 소프트시티도 출간했다고 하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바이오필리시티니까 시골 가서 살아라 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프트시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핵심적 사항이 조금 빨리. 네. 네. 그래서 핵심적 사항이 그 그러니까 도시화의 문제 해결책으로서 바이오필리시티와 소프트시티를 재결합니다. 그러니까 고밀도 사회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자연과의 연관성, 그리고 도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이오필리시티와 소프트시티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오히려 그러니까 바이오필리시티도 저자가 얘기하는 거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 2017년에 2018년 그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도시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5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화는 인류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한 70%가 도시에 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인구가 한 25억 명이 증가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시아랑 아프리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도시화가 급증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원래 우리가 인류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원시대부터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자연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정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화의 효율화가 극대화다 보니까 자연을 배제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가 자연을 배제함으로써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인테리어부터 일상까지 극대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싱가포르 기자 다음으로 바이오필리시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사실 이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것만 뭐 되게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사상만 전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말씀 주셨는데, 아까 그 바이오필리아랑 바이오필릭이랑 좀
이제 혼용돼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필릭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필리아가 있고, 이거는 조금 사회적, 인문학적으로 쓰는 용어인 것 같고,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건축적인 것 같고, 바이오필릭 시티는 도시 계획적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간은 바이오필리아고요. 바이오필리아를 디자인이나 시티랑 결합하면서 형용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바이오필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리아는 에릭 프롬이라는 그 유명하시죠? The Art of Loving인가? 그 사랑의 기술? 그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이거를 대중화시킨 게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 곤충학자입니다. 아마 에드워드 윌슨은 우리나라에 통습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20세기를 제표하는 생물학자분 한 분이고, 이분이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대중화시켰고, 저희 나라에 유명한 그 이화여대 에코학부인가요? 그 최지창 교수님이 여기서 직속으로 공부하셔서 약간 다른 걸로 쓰이는데, 저희 나라에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서문을 최지창 교수님이 써주셨어요.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그 밥을 먹다가 에드워드 윌슨이 최지창 교수님한테 우리 몸에 17번 유전자에 바이오필리아가 있다고 얘기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농담이겠죠. 17번이라는 것도 그냥 지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유전적으로 발전하면서 바이오필리아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언어라서 이거를 연구해서 개량화시키는 거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이 바이오필리아를 대중화시켰고, 예의대 그 환경심리학자인가 그 스티브 제 성함 전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도시계획적으로 가져온 게 바이오필리시티의 저자인 티모티 비슬리입니다. 티모티 비슬리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특히 친환경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바이오필리시티 네트워크라는 거를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지인이 만나서 물어봤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식물 환경학회랑 너무 잘 맞는 게, 바이오필리시티 네트워크라는 걸 2010년에 시작해서 지금 몇십 개 도시들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필리시티 네트워크를 왜 했냐라고 해서 처음에 리서치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오필리시티 책에 보면 전 세계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 연구자들과 합심해서 바이오필리시티라는 것을 개량화시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연구자에서만 한계가 있다니까 결국에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민간으로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 차원에서 시작한 게 바이오필리시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좀 두꺼워요. 500페이지가 넘고 이렇게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총 4개인데 파트 1이 핵심이고 2, 3은 약간 사례집이고 4장은 결론이라서 파트 1만 읽으셔도 됩니다. 파트 1만 읽고 2, 3은 다 사례집이라서 관심 있는 것만 발췌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500페이지가 넘어서 제가 전문성은 부족한데 바이오필리시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번역도 하고 원서도 많이 읽고 이제 번역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책도 그래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제한적이고 이것만 얘기하고 뒤에 사례만 조금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바이오필리시티 그동안 논의된 거 이 한 페이지에 저는 다 들어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바이오필리시티의 핵심은 자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랑 어떤 건축물의 친환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의 호혜적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인간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분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게 근데 사실 1990년대 이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조경이나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적으로 연계해서 엄청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데이터 기반의 대화가 쌓여서 이게 점점 더 논리적으로 확증이 되면 싱가포르가 되게 좋은 사례인데 도시계획적 상위 비전에 이게 들어가서 그게 정책이랑 일상이나 교육까지 연계가 돼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우리 일상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까 이제 다 산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인테리어나 조경이나 정책이나
정책도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끊기고, 그래서 그게 철학적 근간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적 근간으로 바이오필리시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간은 사람과 결국에는 사람에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쌓아야 되는 게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 건축물 인증이나 저도 이제 현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문가께서 해주셔서 저는 검토만 하죠. 보면 녹색 건축물 인증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LED 같은 리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친환경 인증이 전부 다 건축물의 그러니까 녹지율 정원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친환경 자재 얼마 썼냐, 에너지율이 얼마 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데 그 근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량 지표나 에코시티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개념이고 바이오필리시티는 인간과의 호의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썼는데 1번은 그러니까 그 영어로 인스팅티브 이렇게 본드돼 있다 그러죠. 유대적 본능적인 유대감인데 이거는 인간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몇만 년 동안 뭐 원시부터 발전했는데 저희가 도시에 산 게 최근이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자연에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효율화 관점에서 도시가 자연을 배제했고 특히 부동산 개발 쪽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인간에게 비정상적인 환경이 됐는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소프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더니즘이 현대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됐던 철학적 근간이 모더니즘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제 주거 일반 지역이랑 상업 지역이랑 공원 지역이랑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도시계획이 이것도 효율화에 극대화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에서 슈퍼를 가려고 해도 차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융합이 되고 거기 자연이 유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공원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모순 어법적인데 공원 자체는 엄청 좋아하죠. 바이오필리시티도. 다만 이게 저희도 이제 공원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라는 데를 의식적으로 가야지만 자연에 접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해요. 바이오필리시티도 소프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삶에서 집에서 나가자마자 그리고 일터에까지 가서 이런 모든 거기서 파크 커넥션과 공원까지 연결되고 이런 일상에서 유기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게 바이오필리시티의 제가 보기엔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촉박한 조급한데 막 윤리의식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도시 뉴욕 사례인데 뉴욕에 개미곤충학자가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나가면 이제 개미가 있는지 의식을 못 하잖아요. 개미곤충학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개미의 존재를 많이 하면 인류 공동체 차원에서 자연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결국에는 이제 4번이 인간의 삶의 공간의 양과 유기적인 연결성, 아까 말한 파크 커넥터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거의 막 너무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써있어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적 비전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 바이오필리시티에 들어간 개념 중에 되게 좋은 게 여기에 가입하려면 탑다운 방식도 중요하고 보텀업도 중요합니다. 탑다운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뉴질랜드의 시장이 웰링턴이라는 대표적인 바이오필리시티가 있습니다. 그 웰링턴 시장이 바이오필리시티의 설명을 묘사를 하니까 손을 이렇게 깍지 끼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이 말은 자연과 사람의 일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이오필리시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얼반 도시 비전, 도시계획적 비전 자체가 얼반 포레스트예요.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도시랑 산이 도시의 일부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포레스트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생물학의 주제랑 지금 도시 자연을 자연을 품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필리시티에서 탑다운 그 미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뉴질랜드도 방금 말씀드린 얼반 포레스트다 그랬고, 영국은
런던 같은 경우는 런던 내셔널 파크 시티가 이 환경공원관리위원회가 거기서 제일 큰 도시계획적 비전입니다. 공원을 많이 짓자가 아니라 영국 런던 자체를 대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적 선언문을 제시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이거 아까는 그 도시대한 식당이라고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위클리, 먼틀리, 이얼리라고 해서 여기 앞에 이제 의사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 영국 사례 보니까 그 자연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거나 이럴 때 식단을 조절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데일리부터 시작하는 데일리는 우리 집에서 플랜테리어나 인테리어부터 회사의 오피스에서부터 그리고 출근하는 길까지 데일리로 매일 자연에 접목하는 게 데일리 개념이고, 위클리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공원에 가서 걸어라. 그리고 먼틀리는 한 달에 한 번은 뭐 국립공원을 간다던가 그래서 자연에 더 몰입되라는 거고, 이열리는 국제 개념으로 가서 1년에 한 번은 이 정도는 하는 건데, 뭐 아마존을 간다던가 좀 극단적인데, 그리고 맨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데 완전히 자연에 몰입되거나 별이 쏟아지는데 완전 야생 같은 데 가서 1년에 한 번은 자연과 내가 몰입되는 경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그 도시계획이 바이오필리아가 있고 정책적으로 러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 정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랜드스케이핑 for urban space and high-rise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강제적으로 네가 1000평을 개발하면 수직 동선으로 뭐 벽이든 옥상 정원이든 1000평 개발하면 1000평 무조건 그 정원을 넣어, 그 자연을 넣어,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적 비전 설명드리고 사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도시계획적 비전이 싱가포르가 진짜 멋있는 게 이게 시리러 가든이라고 해서 정원 속 도시가 도시계획적 비전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정원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시가 정원이다. 그 싱가포르 가면 정원 진짜 많고 그 정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파크 커넥터거든요. 정원 안에 건물이 있는 거고, 애초에 건물은 자연 안에 있어서 자연에 근접해야 돼 라는 게 싱가포르 도시계획이고, 여기서 컨셉플이라는 최상위,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제 뭐 기본관리계획이나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컨셉 플랜, 마스터 플랜, 개발 가이드라인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컨셉 플랜은 50년짜리 도시계획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우리나라 더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 도시계획이 중간에 끊겨서 막 같은 내용인데도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50년의 최상위 개념부터 일상의 개발 가이드라인까지 뭐 하다못해 건축 뭐 후퇴선까지 이런 것까지 바이오필리아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이거 직접 가서 찍은 건데, 그 HDB라는 그 주택개발청이 있습니다. 주택개발청에서 노인주거입니다. 저희 공공임대주택인데,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막 휴거라는 말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바로 붙어 있어요. 유니버셜 시디자인 이런 것도 접목이 돼서 이제 노인분들이니까 대중교통이랑 바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턱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그 공공주거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뭐 정원도 있고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제가 진짜 갈 때 이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공동체 주택 이쪽에 이제 자연도 자연이고 결국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그리고 푸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푸커센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필수적 요소인데, 이런 식당이나 되게 싸요. 싱가포르 물가가 되게 비싼데 푸커센터는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 거주민이나 외부 사람들도 와서 싸게 먹을 수 있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 파크 커넥터는 아까 그 사진으로 봐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원석 도시잖아요. 파크 커넥터로 자동차에 끊김 없이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국가를 다 연결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파크 커넥터고,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 타운이라고 싱가포르의 지금 미래 도시로 지금 42,000세대 2023년 준공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요거 컨셉을 아예 바이오필리시티라고 HDB가 얘기해요. 플러스
스마트 시티.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에 차 아예 못 다니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도 다 기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프리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필리시티나 소프트 시티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테크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테크랑 밀접적인 관련이니까 그게 서로 가치가 서로 섞이는 게 아니거든요. 테크적으로도 분명히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출판,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독일 출판사랑 얘기해서 이거 사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끝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대표님처럼 젊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이오필리아, 바이오필릭 디자인, 바이오필릭 시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600만 년 동안 실은 자연 속에 사는 그 유전자를 다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공간, 부자연스러운 도시 속의 회생 공간에서 지금 지내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는 걸 이기에 맞추자는 이런 의미로 가집니다. 우선은 일단은 열강을 해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또 질문을 외부에 질문이 들어온 질문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네. 여기 질문 하시는가요? 질문하실 건가요? 질문하실 거면은 저기 마이크를 누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보구나. 아닌가 보요. 네, 그러면은 예. 시간 때문에 질문드리기 죄송한데 그래도 교수님 대표님 강연도 들은 적이 있었고 체크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강연 한 번 더 들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하고 바이오필릭 시티의 개념하고 이게 혹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죄송한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전혀 몰라서 비교는 제가 정선에 부족해서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 도시계획적으로 계속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렸고, 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되게 많이 너무 많아서 에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 자재를 얼마나 친환경인 걸 썼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이오필리시티는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있어서 생명체와 인간과의 호혜적 관계성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철학적인 얘기라서 뭐 되게 디테일한 것도 없고 인문학적인 건데, 그게 그래서 항상 인간 관점에서, 그래서 그 연구 주제들도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자연이 있었을 때 인간이 뭐 내가랑 연결해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냐, 결국에는 이 주제들도 다 인간으로 비교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변인 발표하면서 계속 식물인간 환경과 너무 잘 맞는다 바이오필레아,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필레아를 들어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식물인간 환경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열강을 해주신 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